자, 대망의 C컴퓨터 2024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요, 넥스트 15 위주로 할 거예요. 리액트 19를 발표하면 한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액트 19는 이제 빼고,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로 해드리든지, 넥스트 15 하면서 리액트 19의 기능들도 잠깐 살펴볼 거고요. 리액트 19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뉴 피처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특별히 안 할 거고, 그리고 리액트 19가 원래 7월에 릴리즈 하기로 했었죠. 근데 연말로 연기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연말이 될 것 같은데, 릴리즈 할 무렵이 되면 또 이제 공유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영등포 오기 진태님께서, 코딩 테스트 합격 전략, 여러분들 코테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주 많은 회사에 합격하신 분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수님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스택 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팀플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든 탄스택 쿼리는 다 쓰죠. 저희 회사도 쓰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공유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탄스택 쿼리만큼은 이제 방대하진 않지만 우리가 테이블을 사용할 때, 특히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짤 때 테이블을 많이 쓰죠. 그 테이블을 잘 가공하고 편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용이하고 이제 플렉서블한 그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탄스택 테이블을 우리 금천 3기 김성원 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금천 3기 호인 님께서 TRPC와 모노리포, 우리가 넥스트에서 지금 서브 액션 쓰잖아요. 리액트 19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리액트 19에서도 도입이 됐고, 서브 액션을 콜하는 게 TRPC죠. 그래서 RPC라고 하는 거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함수를 내가 콜할 수 있는 거예요.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격지에 있는 함수를 콜하려면 부르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일치해야 되고, 원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기종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코바라고 해가지고 코먼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 그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잘 안 쓰는데, 과거에는 어떤 시스템은 코볼이고 어떤 시스템은 C고 어떤 시스템은 뭐 비주얼 C고 뭐 자바고 이렇게 이기종 간에 다양한 플랫폼 간에 서로 RPC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들이 한때 기술의 축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성능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RPC로 회귀했죠. 회귀하면서 뭐가 냈죠? GraphQL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고, TRPC 같은 경우는 앞에 T가 붙어 있으니까 양쪽 다 타입스크립트면 TRPC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IDL,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양쪽의 IDL이 잘 정의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 양쪽이라고 하는 게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되겠죠. 우리 웹에서는 서버와 서버 간도 되겠지만,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서버가 리파지토리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지 프로젝트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노리포에 대한 지금 이슈들도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인님이 아주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중님, 영등포 사기 만중님께서 CSS 프레임워크 변천사, 프론트엔드를 지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토파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리액트 19 쪽으로 잠깐 보고, 이제 구현은 제가 넥스트 15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넥스트 15 궁금해 하시니까, 넥스트 15가 어차피 리액트를 품고 있죠. 그러니까 넥스트 14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리액트로 개발을 하고 서버 컴포넌트는 넥스트로 개발하고 이런 분위기였죠. 이제 넥스트 15가 되니까 리액트 19가 서버 컴포넌트 역할까지 많은 부분을 커버하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메타의 리액트 팀하고 버셀의 그 넥스트 팀하고 지금 그 협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의 그 리액트 팀이 버셀에 많이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버셀의 넥스트 팀과 리믹스 쪽으로 리액트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버 쪽으로는 조금 이제 리소스를 줄이는, 개발자 리소스를 줄이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리액트는 서버 컴포넌트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서블릿도 마찬가지죠. 오라클에서 J2E 과거에 썬에서 처음에 발제했죠. 그러니까 J2E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의 구현체,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엔진들은 누가 구현을 하죠? 뭐 톰캣이나 뭐 웹로직이나 이런 서블릿 컨테이너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구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액트가 이제 서버 컴포넌트까지 실제 구현체까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가요? 리액트 네이티브로 가죠.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로 가게 됐을 때, 리액트 네이티브든 아니면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웹 클라이언트든, 이제 우리가 웹을 개발하는데 넥스트가 아니면 SEO, 그러니까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리액트가 서버 컴포넌트를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만 도는 거니까 검색 엔진도 안 걸리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뭐 어찌됐든 리액트가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제 뭐 거의 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네, 리액트를 배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액션은 이제 버셀에서 먼저 했죠. 서버 액션을 리액트 14에서. 그래서 넥스트 14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넥스트를 사용하면서 웹을 개발한다 이러면은 풀스택을 개발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다. 근데 리액트를만 가지고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리액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취지는 캐시에 대해서 메모이제이션, 우리가 유즈 메모, 유즈 콜백 이런 걸 요 세 개의 훅을 이용해 가지고 컴포넌트건 함수건 값을 메모이제이션 하죠. 그 메모이제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급 스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웠겠지만, 리액트 할 때 뒷부분에 리액트 라우터를 제외하면 거의 요 캐시 부분에서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캐시를 개발자들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요. 내가 성능 좋게 하려고 다 유즈 콜백으로 함수를 다 싸고, 유즈 메모 쓰고, 메모로 컴포넌트 다 싸고 했는데도 성능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심지어 성능이 안 좋아지는 현상까지 나오죠. 그만큼 이제 그 세 개의 훅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액트 팀이 상당히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다가, 리액트 19에서는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메모이제이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액트 컴파일러가 발전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버그가 이제 아직 많은 거죠. 그래서 그쪽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좋아질 거라서 연말로 이렇게 늦춘 것 같습니다, 릴리즈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넥스트 15도 릴리즈가 그 연말로 같이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고, 리액트 19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리액트 18.3을 까시면 돼요. 그럼 리액트 18.3은 대부분의 18 기능이랑 19 기능을, 물론 익스페리멘탈이지만 19 기능을 다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래프 같은 것도 포워드 래프를 안 쓰고 바로 프롭스로 전달할 수 있는 이것도 18.3에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를 하신다 그러면은 19가 RC 버전이니까, 릴리즈 캔디데이트 버전이니까 그냥 18.3을 가지고 19랑 18을 다 할 수 있게 짜놓고, 나중에 19로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익스페리멘탈 부분만 리네임을 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볍게 쑥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는 이제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서버 컴포넌트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18 버전은 기본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19가 되면서 기본이 서버 컴포넌트,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를 붙여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됩니다. 이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차이는 뭐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느냐, 브라우저에서 이 컴포넌트가 실행되느냐, 서버에서 실행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에서 실행이 돼가지고 이 자바스크립트가, JSX가 결국 자바스크립트니까 실행돼서 HTML로 생산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에 내려오죠.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하지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JS만 내려와서 클라이언트에서 도움을 그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참고로. 자, 그럼 도큐멘트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넥스트의 기능이죠. 넥스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넥스트는 또 더 좋아졌어요. 더 편리해졌는데,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액션, 이렇게 이제 폼에다가 액션을 걸어가지고 서브 액션을 콜하죠. 요 프로토콜이 TRPC입니다. 속에서는. 그거를 이제 살짝 랩핑해가지고, 넥스트와 넥스트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같은 프레임워크니까. 그러니까 리액트와 리액트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리액트가 서브 컴포넌트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훅들이 또 추가됐는데, 유즈 액션 폼, 액션 스테이트랑 뭐, 뒤에 보시면 유즈 폼 스테이터스랑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유즈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상태를 초기화하고 셋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비동기 처리에 대한, 셋에 대한 비동기 처리,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죠? 18에서는 유즈 트랜지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서스펜스 걸어가지고 사용했었잖아요. 그거를 유즈 트랜지션을 안 쓰고, 그냥 액션 스테이트나 폼 스테이트 같은 걸로 바로 서스펜스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리해졌다. 그래서 이 폼 상태가 우리가 폼이 서브밋 돼가지고 서브 액션을 콜하러 갔어요. 리모트로.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소요되겠죠.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펜딩이 일어나죠. 그 펜딩에 대한 상태를 유즈 트랜지션을 안 쓰고도 바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18 버전으로 하게 되면 한 대여섯 줄 짜야 되죠. 그래서 코드도 간결해지고 가독성도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즈 컨텍스트에 대한 우리가 유즈 컨텍스트를 많이 쓰는데 전역 상태 관리의 대용으로도 쓰고 어쨌든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텍스트 내에 그 바운더리 내에 상태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전역 상태로 걸어버리면 main.tsx에 전역에서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역 상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스탄드나 리덕스를 안 쓰고도 어떻게 돼요? 전역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리액트 컨텍스트만 가지고는 불편하니까, 개발하기 불편하니까 이제 리덕스를 썼던 거고, 리덕스는 무거우니까 이제 지금은 주스탄드가 대세가 되고 있죠. 그 트렌드를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패치 메시지 하는 거 이제, 프로미스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이제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프로미스에 대한 게 지금 이슈가 되냐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어싱크 함수가 되나요? 어싱크 컴포넌트가 되나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서버 컴포넌트만 어싱크 비동기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미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쪽에서. 그래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이것도 뒤에서 이제 넥스트 할 때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리액트 컴파일러는 핵심은 뭐냐면 유즈 메모, 유즈 콜백, 또 메모 요 세 개에 대한 그 개발자의 고민을 덜어주겠다.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주겠다. 요거고, 뒤에서 보겠지만 신기하게 우리가 부모가 리렌더링 되면 자식은 다 리렌더링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식은 당연히 리렌더링 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하지만 내가 특정 부모에 소속돼 있는데 부모의 상태를 쓰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리렌더링 되니까 자식도 할 수 없이 리렌더링이 됐었죠. 근데 이제는 그 상태를 사용하지 않는 차일드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돼요? 리렌더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브라우저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고, 우리가 코딩할 때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리렌더링에 대한 걱정을. 자, 그것도 넥스트로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래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포워드 래프로 해가지고 전달해줬죠. 그래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프로퍼티, 프롭스 자리에 같이 전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래프를 여러 개를 포워드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좋아진 거고요. 사실 우리가 래프를 여러 개 전달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했었는데 이제 갈 수 있고 단지 대신 유즈 임퍼레이티브 핸들은 포워드 래프를 하나 전달해줘야 돼요. 래프를. 그래서 유즈 임퍼레이티브 핸들은 아직까지는 포워드 래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포워드 래프는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래프를. 프롭, 래프죠. 그래서 그 래프는 왜 하나만 필요하냐면 유저 임퍼레이티브 핸들이 뭐 하는 거죠? 차일드 컴포넌트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함수를 내가 콜하는 거죠. 함수든 객체든 그걸 콜하는 건데 그 객체는 함수를 갖고 있는 자식 컴포넌트의 객체는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즈 디퍼드 밸류는 아실 거고. 자, 나머지는 넥스트 15로 해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PNPM으로 한번 해볼게요. PNPM, DLX. 이거는
이제 PNPM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NP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NPM DLX는 NP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PX의 PNPM 버전이다. 그래서 Create Next Step. 자, 그래서 Create Next Step 요 부분이 이제 뭐였어요? 레이 테스트였죠. 네, 기억나실 분도 있겠지만, 자, Use PNPM 쓰고요. 제가 여기다가 Next 15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봐야 되니까. 자, 타입스크립트 디폴트 볼게요. 타입스크립트 yes. 그 다음에 ESLint yes. 테일윈드 yes. SRC를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실무에서? 예, 쓰는 게 소스 관리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SRC 하나 더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이제 저는 좀 싫어하니까 노로 할게요. 이거는 취향의 문제니까 상관없습니다. M라우터는 당연히 14.2부터는 다 M라우터 써야 되죠. 14 이상에서는. 물론 페이지 라우터 써도 되지만 M라우터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 토우팩이 디폴트로 S가 됐네요. 우리 14 버전에서는 NO였죠. 디폴트가 S가 아니었습니다. 토우팩이. 자, PNPM 실행 되고요. 그 사이에 좀 설명드릴게요. 넥스트 15가 뭐가 달라졌냐면, 리액트, 어차피 그 컴포넌트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쓰니까 그 리액트 컴포넌트에 이제 19 버전에 있는 리액트 컴파일러를 씁니다. 물론 아직 익스페리멘탈이지만, 실험 버전이지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두 개를 따로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에락. 이게 뭐냐면 서버에서 우리가 SSG로 만들어진 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타이머 같은 거 있죠. 타이머가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서버에 시간을 주세요 했는데 서버의 시간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그 시간을 받아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 시간과 서버 시간에 오차가 생기죠. 네트워크 타고 오는 시간에. 그게 이제 하이드레이션 된다고 하는데 그 하이드레이션 되는 에러의 메시지가 과거에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무슨 에러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고민스럽고 막 그랬었죠. 우리 수업할 때도 그 에러 나면 이게 뭐지? 어떤 에러지? 이랬었는데 이제는 잘 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눈으로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캐시 업데이트가 됐는데 디폴트가 노 스토어로 됐어요. 그러니까 폴스 캐시였어요. 그 14 버전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뭐가 돼요? 폴스 다이나믹이 됩니다. 그러니까 SSR이 된 거죠, 디폴트가. 기존에는 뭐였죠? SSG였는데. 자, 인크리멘탈 해가지고 파셜 프리렌더링이 됩니다. 요거는 데모를 한번 보시면, 오래 걸리는 컴포넌트와 빨리 스테이틱한 컴포넌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뿌려야 되는 컴포넌트가 있고, 그냥 스테이틱한 거 뿌리는 영역이 있죠. 그럼 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에 딱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 반응이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스테이틱한 거는 먼저 그려지고, 이제 다이나믹한 부분만 이렇게 응답이 오는 대로 그려진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응답이 리스폰스가 나가고 나서 서버 컴포넌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로그인 하고 나면 응답이 나갔어요. 나가야지 로그인이 끝난 거죠. 응답이 나가고 나면 이제 로그인 카운트를 뭐 증가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조회수 같은 경우도 게시글이 하나 내려갔어요. API가. 그러고 나서 조회수를 증가하면 되죠. 만약에 이걸 동시에 하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가 끊어도 증가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 넥스트와 애프터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크리에이트 넥스트 앱은 터보팩으로 디폴트로 아까 보셨죠? 디폴트가 터보팩으로 됐다. 그래서 터보팩이 거의 14.2에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15에서는 디폴트로 이제 터보팩을 쓰게 된 거죠. 터보팩을 잘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모노리포 얘기를 했는데, 그 모노리포 할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부분을 별도로 배포하죠. 서버 컴포넌트 쪽은 데몬으로 떠야 되니까 PM2 같은 데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웹서버에 HDocs 도큐멘트 루트에다가 배포를 하죠. 그러니까 그 번들링을 할 때, 각자의 번들링을 할 때, 백엔드 쪽에서는 프론트엔드 패키지가 필요 없고, 프론트엔드에서는 백엔드 패키지가 필요 없죠. 자, 그 번들링을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필요한 것만 번들링 할 수 있으니까 가벼워진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다 됐고요. 지금 디펜던시 보시면 넥스트 15, 리액트 19, 리액트 돔 19, 리액트 돔도 19로 갔네요. 타입은 아직 18.3을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할 수 있어요? 18.3하고 19하고 거의 같은 타입을 쓴다라는 얘기는 같은 함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18.3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리액트를 하실 분들은. 자, 했으니까 CG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PNPM으로 했으니까 실행해 봅시다. 자, 디폴트로 터보가 구동이 됐고요. 자, 최초에 2.5초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2초 걸렸네요. 이 정도가 이제 맞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버 사이드 렌더링 제네레이션 다 하고 있는 거죠. 스태틱 사이트 제네레이션까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빠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뭐가 뱅글뱅글 돌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 없어지고 심플해졌습니다. 이제 초기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엠프티로 하면 첫 화면까지도 없어요. 우리 항상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 하고 나면 우리가 앱에서 지금 페이지 쪽 보시면 항상 이거 지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엠프티로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컴파일러 이제 우리가 그 리액트 컴파일러 아까 메모이제이션 부분 그 부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앱 아래에다 만들어도 되고 밖에다 만들어도 되는데 뭐 아무데나 만들게요. 그냥 컴포넌트 그냥 여기다 만들게요. 폴더 규칙은 안 지키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헬로라고 하나 만들고 헬로를 싸고 있는 어바웃도 하나 만들까요? 자, 어바웃은 파라미터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리턴 이제 하는데 여기서 제가 헬로를 불러볼게요. 서세트 안 되죠.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렌더링 되는지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H1 도움을 써야 됩니다. 도움을 안 쓰고 프래그먼트로 하면은 우리가 도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H2 정도로 하고 헬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바웃에서 헬로를 불러 보겠습니다. 어바웃에서 헬로 했더니 서세스트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바웃을 상태를 하나 둬야지 리렌더링 되는지 보겠죠. 그래서 상태 하나 둘게요. 카운트 할까요? 그냥 카운트, 유즈 카운트 말고 플러스 카운트 합시다. 플러스 카운트 하면은 뭐가 돼요? 유즈 리듀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값은 0. 자, 그리고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카운트 하나 H3로 자, 플러스 카운트. 자, 리듀스 쓰면 이렇게 간편해집니다. 우리가 세트를 쓰면은 뭐라도 뭐 줘야 되죠. 카운트 플러스 1이라도. 자, 이렇게 쓰고 어바웃을 페이지에서 불러볼게요. 페이지가 다 지웁시다. 여기다가 어바웃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리듀서 쓰려면 뭐가 돼야 되죠? 유즈 클라이언트죠. 자, 이렇게 돼서 플러스 카운트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헬로가 어떻게 돼요? 상태가 바뀌니까 헬로는 지금 카운트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헬로가 계속 실행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리액트 개발자 도구로 보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플러스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헬로가 계속해서 리렌더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제 그 리액트 19에 지금 디폴트로는 18의 컴파일러거든요. 리액트 18 컴포넌트니까 리액트 19 컴포넌트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요걸 설치하셔야 돼요. 그 바벨 플러그인 리액트 컴파일러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리액트가 대단한 거는 뭐예요? 웹팩하고 바벨에 JSX를 표준화 시켜버린 거죠. 지금도 보시면 리액트 컴파일러를 바벨에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끼울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NPM을 했으니까 PNPM으로 설치할게요.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넥스트 컴피그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컴피그는 여기 있죠. 제가 이렇게 열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거는 넥스트 컴피그는 TS로 나올 수도 있고 JS로 나올 수도 있고 MJS로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익스페리멘탈을 추루로 걸어줄 거예요. 나중에 애프터, 아까 넥스트 애프터 얘기도 했었죠. 그 애프터도 여기다가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먹어요. 자, 그런 다음에 PNPM 다시 delivery.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SSG를 테스트할 때는 그쪽이라 그 미리 빌드를 해야 되는 거라서. 자,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요. 깨끗하게. 카운트가 증가하는데 헬로는 리렌더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바웃에서 내가 뭐 컴포넌트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펑션 홍은 해가지고 홍을 여기다 뿌린다 하더라도 홍은 카운트하고 상관없죠. 상관없으니까 홍은 실행 안 됩니다. 근데 홍한테 우리가 뭘 주면 카운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를 넘겨봅시다. 그러면 얘는 카운트는 넘버죠. 그럼 홈에다가 우리가 카운트를 넘겨줘야 된다. 자, 이렇게 카운트 연관되는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 리렌더링이 일어나야겠죠. 카운트가 바뀌었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홍 해가지고 여기 카운터까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같이 그려져야지 요 카운트가 싱크가 맞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상태를 그 관련 없는 애들은 리렌더링 안 시킨다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그 편리함을 주는 거죠.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 아, 내가 이 상태 하나 때문에 이 자식들, 이 무거운 자식 컴포넌트를 어떻게 리렌더링 하는 게 항상 가슴 아팠죠. 리렌더링 안 하는 게, CPU 연산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아까 컴피그에서 요걸 폴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끄게 되는 겁니다. 폴스로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먹을지 모르겠네. 자, 이제는 헬로랑 콩이랑 다 먹죠. 다 돌죠. 클릭할 때마다. 그래서 요걸 추르를 해놓고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자, 하이드레이션 에러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제가 이런 컴포넌트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제일 흔한 게 타이머죠. 타이머.tsx 뭐예요? new date. 타임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만들게요. 서버 컴포넌트는 ssg.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꼭 밀리세크가 아니라도 우리가 getTime도 어떻게 돼요? 밀리세크죠. getTime 유닉스 타임이니까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에러 나네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에러 났던 게 지금 에러 났던 게 사실 무슨 에러인지 보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서버에서는 243을 줬는데 서버에서 101을 줬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보니까 243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버 컴포넌트는 어차피 서버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이 HTML을 내려주니까 에러가 안 나죠. 당연히 에러가 안 나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일 때는 실행이 클라이언트에서 되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현재 시간을 뿌려야 되는데, 서버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리 이걸 만들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만듭니다. 타임을. 여기서는 로그를 안 찍어서 없지만 서버에서는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버에서는 101ms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시켜 보니까 어때요? 243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타임이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이 하이드레이션 에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지가 이렇게 친절하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now라든지 뭐 랜덤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는 네가 하이드레이션 그걸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 컴포넌트로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주석 처리 해 놓겠습니다. 자, 서버 컴포넌트로 가면 된다. 자, 어쨌든 캐시 업데이트가 이제 되는데, 우리가 요번에는 요거를 패치할 거니까 API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 앱에서 API에 TTT 해볼까요? TTT에 자, API는 route.ts 약속된 말이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get으로 이제 next에서 서버 API 만드는 겁니다. 서버는 asynch로 우리가 보통 만들죠. 근데 여기서 OS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return next response에 .json으로 가볼게요. 자, now는 new date. 제가 getTime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유닉스를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최초의 OS 유닉스 시간이죠. 얘는 유닉스가 출시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밀리세컨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불러볼게요. API에 앱 밑에 API로 만들었으니까 TTT로 불러봅시다. 지금 이거 뭐 빼먹었나요? 에이싱크 걸어야 돼요. 4051 하나 가네. 디폴트 빼야 되는구나. 포맷이 안 맞았다고 지금 나오죠. 넥스트 라우트에. 좋습니다. 로컬호스트 3000번에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보시면 잘 됩니다. 서버.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빌드를 해놓고 원래는
해보면 시간상 이제 14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이 값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죠? 서버에서 SSG가 되거든요, 디폴트가. 그래서 넥스트 서버 컴포넌트는 디폴트로 SSG이기 때문에 이게 값이 항상 고정인데 그 15에서는 다이나믹하게 간다는 거죠. 이거를 14가 있습니다. 14가 제가 요걸 똑같은 코드를 지금 코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코드거든요.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pnpm 스타트. 여기는 얀으로 했었죠. 얀. 자, 그래서 4점 포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코드인데 14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넥스트 서버 컴포넌트가 디폴트가 원래는 이제 다이나믹 스테이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SSG라는 거죠. 근데 15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이나믹으로 바뀌었습니다. SSR로.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리밸리데이트를 주면 뭐가 되죠? SSG, SSR이 ISR로 바뀌죠. 그러니까 인크리멘탈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0초 후에 다시 생성하죠, HTML을. 자, 그렇게 바뀌고, 파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거 데모 사이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어때요? 지금 네트워크가 빨라서 그렇지만 얘는 스태틱한 사이트고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읽어서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항상 정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고객의 고객이 지루하지 않아요. 사이트를 접속을 해도. 왜냐면은 얘가 로딩되는 동안에 얘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파셜 렌더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스펜스를 걸어 가지고 컴포넌트를 그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이제 정적인지 다이나믹한 건지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맞춰준다. 자, 그래서 PPR, 프리페어 프리렌더링을 인크리멘탈로 해놓으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지금 다 익스페리멘탈이니까 이런 거지 15가 정식으로 릴리즈 되고 나면 이런 옵션들은 다 필요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애프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안 해볼게요. 요것도 해보면 좋겠지만 이제 어떤 레이아웃이 됐건 서버 API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서버 API에서도 애프터를 놓게 되면 얘가 내려가죠. 리턴으로 내려가고 나서 항상 이 부분을 실행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후처리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네스트 있잖아요. 타입스크립트의 네스트나 스프링 쪽에서 쓰고 있는 가드도 있었고 필터도 있었죠. 자, 그런 처리들이 점점점 넥스트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스트가 쓸 자리가 없겠죠. 넥스트로 백엔드를 개발하는 그 과정까지 갈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고요. 이거 초기 페이지 바뀐 거고.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특정 패키지를 익스터널 패키지로, 서버 익스터널 패키지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스트링으로 걸어 놓으면, 스트링 어레이로 걸어 놓으면 얘들은 번들링 될 때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번들링을 우리가 패키지 JSON에서 빌드로 하죠. 예, 그냥 보통 우리가 빌드는 서버 빌드를 하는 거고, 번들링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빌드도 따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거고, 이거를 큰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빌드를 그냥 하나 해놓고 그 PM2에서 노드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다 서비스하죠. 그렇게 되려면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단에 웹서버가 있는 게 유리한가요? 없는 게 유리한가요? 있는 게 유리하죠. 뒷짝에 와스 앞에. 그러니까 통캣이 됐건 PM2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웹서버가 앞에 있으면 성능은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넥스트만으로 서비스하면 안 되고요. 앞에 엔진엑스를 걸어야 되고 엔진엑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되면 좋은데 다음에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번들링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넥스트 15는 마칠게요. 예,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네.